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네. 몇 가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뭔데요? 저는 뭐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댓글 다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2% 잘생겼어 이런 거 맨날 봅니까? 그렇습니다. 밑줄고 그 동그라미도 치고 하트도 네. 붙이고 뭐.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댓글에는 싫어요 누릅니까? 싫어요도 누릅니다. 예. 아주 어. 그런데 최근에 댓글들이 네. 2%가 너무 나댄다. 그리고 시끄럽다. 네. 웃기지도 않는데 계속 개그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무 그냥 모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되지. 네. 뭐 자꾸 드립치지 마라. 드립치지 뛰어드냐. 마라. 뭐 들어보면 뭐 하나 도움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 그러지 마라. 네. 그런 일이 많아서 꾸준히 있었던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가 안 끼어들고 네. 드립도 안 치고 네. 재미없게 할 예정입니다. 어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당해보십시오. 2%가 재미없게 재미없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돌아와라 2% 이런 댓글이 달릴 때까지 일단은 재미없게 스타일 좀 바꿔볼 겁니다. 네. 다 여러분들이 이제 엿보니까 네.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왜 이상민 의원님 나오실 때 아니, 오늘 게스트와는 무관하게 네. 댓글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예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주제 자체가 조금 무겁긴 무겁네 오늘. 그 예산 같은 거는 사실은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고 네. 국민들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상민 의원께서 그래도 국민이 신경 안 쓰니까 이게 자꾸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이거. 그래서 누군가 하나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회계제도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정부 회계가 문제가 있다. 좀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네, 어려운 주제긴 하죠.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정권 바꾸면 되냐 여쭤봤더니 그 옛날 정부에서도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정권을 된다.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고 뭔가 이제 국민들이 한마디 좀 해야 된다. 그럼 그러는데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여다보고 예. 또 이제 내년 예산 한참 치열하게 물밑에서 고민하는 시기니까 국회에서 또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지 예. 그런 얘기까지 들어볼 텐데 2%는 나대지 않고 나서지 않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이상민 의원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의원님도 저를 오늘 좀 도와주시려면 예. 평소보다 재미없게 해주십시오. 이 프로님이 드립을 안 치시면 저래도 드립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이분들은. 예, 요즘 자. 개그감이 물이 올랐는데 왜? 원래 제가 외모에 가려서 그렇지 네. 사실은 개그감이 훨씬 더 그런 예. 사람입니다. 50대 피어난 개그감인데. 예. 이상민 의원님, 요즘 그 뭐 나라 살림을 뭔가 들여다보다 보면 예. 뭔가 정부의 뭐 회계 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하여튼 짜식들 문제다. 예. 그게 그죠? 무슨 말인지 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회계가 뭐가 문제가 저는 있다. 그 오프닝 멘트를 수정하고 싶어요. 예. 이 국민들은 바빠서 정부 예산 안 들여받다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왜냐면은요, 바쁠수록 정부 예산을 봐야 돼요. 이게 정부 예산이랑 우리 삶이랑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대강 한 2천조 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정부 그 지출 내년도 총 지출이 60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GDP 대비 한 35% 정도가 정부 지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빼놓고서 우리가 부자가 될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될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경제라고 하면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보통 해석하잖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발 처음 들어보셨죠? 네. 보이지 않는 발? 예, 제가 만든 말이니까 당연히 처음 들어보시는데 예. 정상이고요. 드립 방금 의원님, 드립 안 돼요. 그럼 재밌잖아요. 아 진짜 오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발이 이제 뭐냐면 이상민 의원까지 이제 드립 그러니까 올해 정부 지출이 639조예요. 예. 639조를 누군가는 정부가 639조를 쓴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 639조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누가 받을까요? 2%님이 받을까요? 제가 받을까요? 뭐 삼성전자 받을까요? 무슨 시민단체가 받을까요? 골고루 다 봐. 골고루 다 예, n분의 1로 나눠주는 건 아니죠. 자, 그 639조를 보이지 않는 발이 돼서 누군가는 돈을 더 많이 가고 예산을 더 많이 따고 누군가는 예산을 덜 따는 사람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발도 우리 내가 부자가 될지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될지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 예. 2천조 원 중에서 639조 원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영향이에요.
그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가느냐를 그렇죠. 안 들여다보는 게 들여다보고 말이 되냐? 감시하고 어떤 관리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발의돼서 예산을 가져가는데 예. 보이지 않는 발의 안 되는 사람은 못 그 가져간다. 639조 원을 못 가져가요. 이게 어. 말이 됩니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언더스탠딩은 뭐 이론 한 푼 가져오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 따내는 방법. 예. 네. 아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예. 그럼 보이지 않는 발은 중요하고. 예.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바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좀 그 큰 얘기부터 네. 먼저 해볼게요. 예.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자 이게 그 올해 639조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참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는 여기 657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657조 원을 어디에 배분이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자 보면은 그렇죠. 이것이 그 정부 그 보도 자료를 언론사가 그냥 색깔 입혀서 그래픽만 그린 건데요. 예. 그 보건복지 고용에 뭐 242조를 쓴대요. 뭐 교육에 89조로 쓴대고 R&D에 29조로 쓴대고 국방에 59조 원, 뭐 지방행정에 111조 원이 배분된다라고 그래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보건복지 고용이랑 교육이랑 국방, 일반 지방행정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657조 원이 나와야 되죠. 네. 자, 근데 다 더하면 657조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66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응. 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639조 원을 쓴다고 하잖아요. 예. 보건복지 고용 226조, 지방행정 111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639조가 나와야 될 것 네. 같잖아요. 다 더하면은 645조인가 646조가 나와요. 왜 이게 바로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걸 못 맞춘 거예요? 이거 더하기 빼기 못. 컨셉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R&D에다가 1조 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해보세요. 예. 그렇다면은 보건복지 분야에 1조 원이 올해보다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런데 R&D 분야에도 1조 원이 추가로 늘어나요. 무슨 소리냐면은 아. 국방 R&D에다가 1조 원을 추가로 써요. 네. 그러면은 국방 분야는 올해보다 1조 원이 늘어난다라고 국방부 들어가고 카운트하고 그렇죠. R&D도 R&D 에도 카운트하고.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어. 네. 중복 계상이 되니까 예. 당연히 더했을 때 금액보다 더 크게 나오는데 예. 더 놀라운 것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빠진 부분도 있어요.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통신 분야 없죠. 근데 예. 우리나라 정부는 통신 분야에도 돈을 쓰거든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비비 분야 없죠. 근데 우리나라 네. 정부는 예비비도 예비비가 당연히 있죠. 뭐 5조 원 정도 편성을 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배제되는 분야도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그래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 근데 자체가 난 처음 알았는데 이런 예, 지 저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거 대한민국 기재부가 만든 겁니다. 기재부? 저 표를 예, 대한민국 기재부가 만든 거고요. 여기 예. 뭐 출처 보면은 뭐 뉴스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언론사 아무 잘못 기재부가 없고 만들어준 이 자료 기재부가 만든 자료를 언론사는 그냥 색칠만 한 거니까 우리가 다 안 더해볼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들은 알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이건 저는 굉장히 이상한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이상한데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상한 거고. 우리나라만 저래요? 다른 당연히 나라 우리나라만 이런 거고요. 특이야.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만 그렇다고요? 저는 차라리 이왕 중복할 거라면은 아예 더 썼으면 좋겠어요. 중복을 더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뭐 복지에 뭐 500조를 지출한다, 뭐 R&D에 뭐 100조를 지출한다 그런 식으로 어차피 중복할 거면은 차라리 쓸 거면 더 크게 쓰지. 애매하게 쓰고 이게 배제되는 것도 있어서 마치 더하면은 총지출 규모 전체 639조가 나올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애매하게 중복을 하는데. 야, 우리는 다 더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지. 이거 그렇죠.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채팅창에서도 예. 대한민국 정부가 덧셈 못할 리가 있느냐 예, 못하는 그러는데 일리는 그렇지는 있죠. 않을 것 같고 예, 그럼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준이 다른 겁니까? 뭐가 일부러 그걸 빼고 더했다? 그거는 진짜 좀 그러니까 이상할 것 같은데. 기준이 이게 기재부한테 물어봐야죠. 기재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공식 예산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 공식 예산 분류 체계를 다 더하면은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네. 기재부의 보도 자료는 공식 예산 분류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재부 보도 자료에만 쓰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식 예산 자료는 뭐 16대 분야를 통해서 이 구분을 하거든요. 예. 16대 분야를 다 더하면은 당연히 639조가 나오고요. 근데 기재부 보도 자료는
보면은 12대 분야라는 굉장히 독특한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근데 12대 분야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국방 예산하면은 여기서는 뭐 59조 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국방 예산은 59조 원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게 실제 이 대한민국 예산 분류 체계와는 이게 좀 다른 기준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는데 이 다른 기준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면은 이해하기가 거의 어렵죠. 왜 저렇게 해요? 그러면? 관행입니다. 그냥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뭐 전 정부에도 그렇고 그 전 정부에도 그랬고 전 정부 그 전 정부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 그냥 연도별 비교 가능성이 있다. 아 옛날에도 옛날에도 그랬으니. 그렇게 했으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근데 그게 국방비가 실제로 62조 원인데 59.6조 원이라고 썼다면 그렇죠. 그 59.6은 내가 머릿속에 그냥 떠오른 숫자 쓴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어떠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질과는 다르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방 지출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16대 분야에서 나오는 국방 지출이 있는데 이거는 국방부에서 얼마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방사청도 국방 예산을 쓰고 그리고 그 신검 받을 때 병무청도 국방 예산 쓰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의 국방 예산은 국방부의 예산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방사청, 국방부, 병무청 그렇죠, 그렇죠. 예산을 이 쓰고 있는 지출이 이게 실제 경제적 실질의 우리나라 국방 예산인 거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기재부 보도자료에 있는 국방 예산은 국방부가 쓰는 돈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부처별로. 그렇죠. 그렇지. 국방부 공무원이라면은 국방부 예산이 얼마인지는 궁금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이라면은 국방부는 얼마 국방부 쓰는지도 예산이 얼마인지 방사청 예산이 얼마인지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방사청 예산이 예산은 궁금한 거죠. 저기에 빠져 있어요? 어디? 이게 국방부가 방사청에게 주는 돈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국방부가 이 병무청한테 주는 돈은 포함되어 있는데, 예. 근데 실제 이 내부 거래를 제거하고 방사청이 쓰는 돈, 국방부가 쓰는 돈이 실제 국방 예산인데, 그렇죠. 대한민국 기재부가 쓰는 것은 이 내부 거래를 제거하고 모든 부서가 쓰는 돈이 아니라 국방부가 방사청한테 주는 돈, 국방부가 실제로 지출하는 돈, 국방부가 병무청한테 지출하는 돈, 이것을 총계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사청에서 쓰는 예. 돈은 저 국방부가 주는 돈이니까 국방부한테 내려간 돈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 그렇죠. 결국은 방사청에서 예, 쓰는 예. 돈도 국방부 예산 안에서 카운트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미세하게 달라요. 이게 근데 미세하다고 제가 말은 했지만 몇 조 원 정도는 다릅니다. 근데 몇 조 원 정도를 미세하다고 말하기가 민망하죠. 와.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게 분명히 내년도 그 657조 원을 쓴다는 것은 총지출이라는 단위가 657조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총지출이라는 단위도 있고 총계라는 단위도 있어요. 예. 그 단위가 각각 다를 수 있죠. 뭐 미터라는 단위도 있고 뭐 피트라는 단위가 있는 것처럼. 예.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미터라는 단위와 피트라는 단위를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예전에 그렇죠. 뭐 무슨 챌린저인가 목에 터졌던 이유가 단위가 혼동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 그래픽에 따르면은 다른 부서는 이게 총지출 단위고 국방 분야는 총계 단위고 R&D 같은 경우는 이게 합쳐져 있고 그리고 통신 분야는 빠져져 있고 뭐야? 이게 굉장히 엉망인 거여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 배분 내역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반 국민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연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식 이 16대 분야 이만 가지고 데이터를 연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16대 분야를 연구를 하다가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내 컴퓨터에는 내 엑셀 파일이라 기재부 보도자료는 이게 전혀 다른 숫자예요. 그러면 657조가 예산인데 예, 예. 실제로는 657조보다 더 쓰는 겁니까? 아니면 덜 쓰는 겁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네. 657조 원이 우리나라 기재부 총지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총지출 기준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기재부가 발명한 독특한 기준인 거고요.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뭐 IMF나 뭐 OECD에서 쓰는 기준과는 또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 657조 원을 쓴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657조 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기재부만 그렇게 생각하고 IMF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OECD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인지 자세히 좀 무슨 말인지 자세히 감사합니다. 좀. 많이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이게 예 들어보십시오. 듣는 거가 2%의 가장 큰 장점인데 네. 제가 예까지 듣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그 기업은 회계 장부를 최소한 외감 기업이라면 공개를 하잖아요. 예. 상장 회사라면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회계 기준은 IFRS라는 이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IFRS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공개하는데 제가 이 외감 기업 이게 CFO예요. 예. CFO가 이게 갑자기 제가 선언을 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매출이니 수익이니 비용을 IFRS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 내가 개발한 방식이 있는데 내가 개발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매출도 공개하고 이 비용도 공개할 거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매출이나 비용을 2%님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상한데 예, 이상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쁜 예. 이유든 예. 불가피한 이유든 혹은 잘하려고 했던 이유든 그럴 만한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해 예, 주십시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IFRS라는 기준이 만만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회계학자가 머리를 싸매고 몇백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기준이잖아요. 예. 분명히 IFRS에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은 있어요. 어. 그런데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나름대로 국제적인 IFRS 기준을 통해서 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이 전 세계 회계 그 전문가들이 만들었거든요. 예. 자 마찬가지예요. 국제 기준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 기준도 IMF 기준이 있는데 대한민국 기재부는 IMF 기준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있지만 근데 국제 기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재정학자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니까 국제 기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재정 수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재정 수지는 수입과 지출의 그 차이를 수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재정 수지 기준도 있고 국제적인 재정 수지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수지 기준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통합 재정 수지도 있고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프. 이게 네. 그 우리나라 기재부가 발명한 통합재정 수지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재부가 발명한 관리재정 수지라는 개념도 있어요. 요거는 기재부가 창조한 거다. 예, 이건 네. 기재부가 창조한 거고요.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기준을 쓰는 나라는 없고요. 그런데 IMF가 쓰고 있는 재정 수지라는 개념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총 재정 수지도 있고 뭐 경기 조정 기초 재정 수지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요. 근데 기재부한테 물어봐서 왜 통합 재정 수지를 쓰니? 라고 통합재정 수지도 쓰고 왜 관리재정 수지도 쓰니? 라고 말하면은 아 우리나라 재정은 굉장히 독특하다. 왜 독특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 국민연금 있잖아 라고 그래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그 수입과 지출 차이가 굉장히 흑자 규모가 크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지금은 이게 그 저출산 고령화가 아직 많이 이게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은 흑자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수입 규모와 지출 규모 차이가 너무너무 흑자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 전체 재정 수지에 집어넣으면은 우리나라 지나치게 흑자 규모가 과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거를 빼고 얘기하자라고 해서 관리재정 수지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국민연금을 빼고 예, 예. 그러면 국민연금- 다른 나라들은 IMF에서 뭐 OECD에서 하는 기준에서는 예, 예. 다른 나라들은 다 각자 뭐 연금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연금 포함된 그 재정 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까? 다 연금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많이 크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가 지금 1,000조 원이 쌓여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연금이 1,000조 원이니까 국민연금에 너무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예. 너무 통계에 대한 예외값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 말도 의외로 뭐 그럴싸하죠. 그럴싸하네요.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예. 상당히 다른 그럴싸한데. 나라는 연금을 세금으로 걷어서 주든 예, 예. 연금 보험료로 걷어서 주든 걷어서 예, 예. 대체로는 그 해에 대부분 쓰니까 그렇죠. 들어온 돈 나간 돈 비슷하니까 예, 예. 그냥 같이 묶어서 통합재정 수지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통합재정 수지도 우리도 그럼 국민연금 그렇지. 거둔 거를 다 그냥 그렇지. 정부 수입으로 보고 예, 예. 국민연금 내주는 걸 정부 지출로 보자고 하면 흑자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죠. 내는 돈은 이렇게 많은데 아직은 노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나가는 돈이 그렇죠. 없으면 매번 우리는 흑자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돈은 오래 쓰려고 거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균형한 거 빼고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 관리재정 수지라는 걸 따로 보고 예. 요걸 관리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얘기 같아요. 예, 맞는-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이해하셨고 그럴듯한 얘기 굉장히 같은데요? 그럴듯하잖아요. 예. 굉장히 그럴듯하고 특히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국가 부채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십 년 전부터 이 복지국가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많아서 이 지출 규모가 국가 부채 이자를 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 규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예. 이자 비용은 별로 없고 국민연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흑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관리재정 수지라는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예.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기재부만 똑똑하냐는 거죠. 다른 전 세계 재정학자들도 다 똑똑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좀 예외적인 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개발을 했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오버럴 밸런스가 아니라 총재정 수지가 아니라 어떤 기초재정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재정 수지는 뭐냐면은 국가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지출 같은 경우는 그냥 제외하는 거예요. 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조 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도 제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국가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그 지출? 같은 경우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착 빼고 풋 떼고 예. 딱 그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 이자 지출을 다 빼고 말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 이 기초 재정 수지거든요. 저 예. 개념이 있으니 굳이 예. 관리재정 수지를 쓰지 말고 그렇죠. 저걸 쓰면 될 거 아니냐? 예. 그럼 저거하고 관리재정 수지는 어떻게 굳이 달라요? 굳이 다르자면은 관리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이 수입 전액을 인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수입 전액과 국민연금이 지출하는 지출 지출 전액을 전액. 둘 다 깔끔하게 다 빼는 거고 우리나라 예, 그렇죠. 관리재정 수지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 기초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이 네. 국민연금 1,000조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 이익, 네. 그 이자만 빼는 거기 때문에 어.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 기초재정 수지 가지고도 충분히 이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 이 총지출이라는 그 단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합재정 수지든 관리재정 수지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거거든요. 네. 근데 총수입도 이게 대한민국 기재부가 발명한 개념인 거고 총지출도 대한민국 기재부가 발명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국제적인 개념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적 지출이랑 비용적 지출을 구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말해서 예. 제가 이 프로님한테 제가 1억 원을 빌려드리는 방법이 있고 1억 원을 그냥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네. 선택하실 거예요? 그냥 주십시오. 그렇죠. 그냥 주는 게 좋죠, 이거를 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예. 제가 1억 원을 빌려드릴 거면은 저는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거예요. 네. 제가 의외로 추심 능력도 있거든요. 네. 아유, 드립하지 말아요. 괜히 제가 이 프로님한테 예. 1억 원을 빌려드려서 이자까지 쳐서 받는 것은 별로 이 프로님 살림에 보탬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1억 원을 그냥 드리겠다 하면은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경제적 실질을 보면은 이게 융자 사업과 보조금 사업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출자도 있어요. 제가 뭐 어저께 뭐 100만 원 썼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플렉스했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100만 원을 뭐 했었냐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예요. 아니면 달러를 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는 플렉스를 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거잖아요. 거죠. 예. 제가 100만 원어치 소고기를 사 먹었으면은 엄청난 플렉스를 한 거지만 100만 원어치 달러나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는 이거는 저는 소비를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출자, 주식을 투자한 출자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지출은 경제적 실질만 보면 크게 지출한 것이 아니에요. 예. 주식 지분을 취득한 거니까. 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가 10조 원을 융자를 해줬어요. 뭐 10조 원을 융자해 준 것은 금액은 클지 몰라도 경제적 실질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10조 원을 융자해 주면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언젠가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자본적 지출, 융자금이나 보조금 지출은 구별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은 빌려주는 거든 예. 그냥 주는 거든 다 지출로 잡고 있습니다. 다 들어간 걸로 그러지 않습니다. 잡아요? 이것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기준인데요. 그러면 지출이 많은 걸로 나오겠는데요?
지출이 많은 걸로 나오죠. 근데 예. 지출이 많은 걸로 나오는 것뿐만 이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건전 재정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적극적 재정을 강조했어요. 예.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을 하는 정부다라고 홍보를 했을 때, 그래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원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총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기재부한테 옆구리를 찔렀겠죠. 예. 그러면 기재부는 융자 사업. 융자 사업을 늘려서 아 빌려준 것도 다 쓴 거야. 지출을 많이 했어요라고 그렇죠. 하고 실질로는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 와. 기재부가 예. 그냥 국제 기준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출은 적은 나라니 예. 그대로 받으면 왜 재정을 매번 흑자냐 돈 써라 이놈들아 그렇죠. 라고 라고 할까봐. 할까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쓰자고 하는 정부가 나왔을 때 돈 쓰기 싫으니 그런 거를 뒤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알아서 할 수 있게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뭐 나쁘게 보면 나쁜 생각, 좋게 말하면 이 나라 국간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뭐 사명감 뭐 그런 걸 갖고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근데- 고발로 들리는데 맞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처음 시작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약간 그 이 총수입 총지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만들어진 것이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면 2005년도 이전에는 국가재정법도 없이 어떻게 했냐? 그냥 가계부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정도 되는 나름 선진국이었었는데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게 그냥 가계부와 똑같이 예. 그냥 수입 지출을 쓰다가 2005년도,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고 총수입 총지출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냥 아예 그냥 가계부만 쓰는 근데 거보다. 가계부도 총수입 총지출이고 예. 총수입 총지출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예전에는 통합재정, 그 통합지출, 통합수입을 썼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그냥 내가 1억 원 들어오면은 1억 원 쓰고 1억 원 나가면은 1억 원 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총지출이라는 개념은 어떤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확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 거래나 아니면은 이런 국가 부채 같은 거를 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생기는 수입은 실제 수입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거하고 인식하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기준이긴 해요. 바뀐 게 예. 옛날에는 빌려온 돈이든 그냥 세금 거둔 돈이든 다 수입으로 잡고 예. 빌려준 돈이든 그냥 준 돈이든 다 지출로 잡았다. 그게 가계부였다 그런 예, 얘기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총수입 총지출이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훨씬 발전된 것은 맞는데 문제는 발전 단계에서 총수입 총지출이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국제적 기준에 비교했을 때는 이게 비용과 자산적 지출과 소비적 지출을 비교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제적 비교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은 사실인 거죠.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아까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전 정부에서는 우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정부예요. 이렇게 이제 강조했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융자하는 것도 다 우리가 정부가 쓰는 거예요. 하고 지출로 잡으면 정부 지출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는 우리는 건전 재정이 중요한 정부입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융자도 지금 지출로 잡혀야 되는데 예, 그럼 예. 더 싫겠네요. 지금 정부는 우리가 너무 억울해. 우린 사실 더 건전한데 지출이 예.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입니까?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이 나온 것 좀 같은데요. 열심히 하십시오 좀. 이게 뭘 물어보는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 직전이 2020년도잖아요. 20년도 예. 본 예산은 코로나가 올 줄 몰랐잖아요. 음. 2020년도 본 예산을 보면은 그 전년도보다 융자 사업이 20%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출자 사업도 20%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20년도 본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지출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융자 사업이 10%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출자 사업은 20% 줄어들었어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융자도 줄고 이 출자도 출자도 줄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정부 지출이 준 거 아니냐라고 예.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대신 올해는 무엇이 늘어났냐면은 2차 보존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차 보존 사업이 뭐냐면요. 예. 이자 차액만 보존해 주는 것을 2차 보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이것은
그 2차 보존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 융자 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형식이 그러니까 한 번 빌려준 이게 무슨 대한테 소리냐면요. 예. 제가 1억 원을 그 지원해줬어요. 융자를 해줘요. 해줬어요. 근데 그 융자를 그 시민들에게 해주면은 시민들은 정부한테 1억 원 융자를 받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면은 시중금리보다 싸기 때문이에요. 예. 네. 시중금리는 5%인데 정부한테 융자를 받으면은 4%잖아요. 네. 그러면은 1%만큼 이득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정부한테 융자를 받는 사람은 얼마 이득이냐면은 1% 1억 원에 이익. 1%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원을 시중금리보다 더 싸게 받으니까 정부한테 대출 받아서 나 굉장히 이익 봤어. 그렇죠. 근데 얼마 이익 봤냐면은 100만 원 이득 본 거예요. 네. 자, 이랬을 때 정부는 그 시민한테 똑같은 것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1억 원을 빌려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어. 아. 그 1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2차 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자 차액 지원이 네. 100만 원인데 그렇다면은 자 선택해봐. 내가 1억 원을 융자해 줄까 아니면은 100만 원을 그냥 2차 현금으로 지원해 줄까? 줄래라고 하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똑같지 뭐. 거죠. 마음대로 해요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 이 융자 사업을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예. 내가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았는지 2차 보전을 받았는지 거의 몰라요. 맞아요. 어쨌든 뭐 2차 지원이든 융자든 네. 내가 100만 원 이득 본 건 똑같은 거니까요. 자, 이랬을 때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 융자 사업은 20% 줄어드는 대신에 2차 보전 사업은 늘어났어요. 경제적 실질은 똑같은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군요. 총지출 단위로 파악한 국가 지출만 올해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20년도는 총지출 단위로 파악한 국가 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게 회계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회계 역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인데 제가 상장 예. 기업인데 예. 저는 이제부터 IFRS 안 쓰고 우리 회사에 맞는 내가 만든 기준을 쓸 거예요라고 말하면은 국제회계협회나 우리나라 회계협회에서 에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IFRS 써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예. 그래야지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을 안 쓰고 뭐 GFS 기준이 있거든요. 국제 기준이. 예. 근데 국제 기준을 안 쓰고 총지출이라는 기준을 쓰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군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니 어. 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 야 지출 늘려 하는 정부가 집권해도 안 늘릴 수 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럴게요 그럼 융자 사업 늘릴게요 지출 늘렸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 갚어 이 자식들아 하면 똑같은 되는 거고 예. 야 지출 줄여 라고 하는 정부가 와도 네 2차 줄였습니다 한 다음에 이자만 지급하는 융자 나가던 거 하지 말고 2차 보전으로 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는 할 수 거죠. 있으니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재정준칙이잖아요. 예. 재정준칙이란 것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게 너무 그 빚의 한도를 정해놓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 진보 재정학자와 보수 재정학자,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어요. 예.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싸우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중간에서 회계 장난하면 어차피 실질이 똑같은데. 같아지는데 그렇죠. 실제로 벌어졌어요. 작년도 추경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 캠코에 그 캠코 그 뭐라 그 한전. 자산관리공사 예. 자산관리공사에 그 1,000억 원을 그 출자를 현금 출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국회에서 1,000억 원 출자를 감액을 했어요. 근데 그 대신 뭘 했냐면은 5,000억 원 현물 출자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 현물 출자 5,000억 원을 더 늘렸어요. 어.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 1,000억 원은 아꼈죠. 네. 그렇지만 주식 5,000억 원을 그냥 캠코에 더 줬기 때문에 네. 재정 건전성은 나빠진 거죠. 4,000억 원 손해를 본 거잖아요. 예. 주식이나 현금이나 어. 뭐 경제적 실질은 똑같은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기재부가 만드는 이 재정준칙, 재정준칙은 관리재정 수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3%거든요. 예. 관리재정 수지의 마이너스 3%는 딱 관리재정 수지는 요 입출입되는 현금만 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5,000억 원 주식을 추가로 더 출자를 하고 1,000억 원 현금 출자를 아끼니까 재정준칙에 따른 이 관리재정 수지는 1,000억 원 플러스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셈이구나. 이거를 보면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만들면 안 된다라고 싸는 거 보면은 얼마든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 그럼요. 조절할 수 있으니 나쁘게 말하면 분식회계 아닙니까?
뭐 분식회계라기보다는 어. 차라리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윈도우 드레싱을 또 드레싱이잖아요. 어차피. 이거 다르죠. 윈도우 드레싱이랑 분식회계는 당연히 다른 거고요. 네, 근데 네.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회계 기준이에요. 예. 전 세계 회계학자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럼 아까 그 결론적으로 와. 국제적으로 기준으로 쓰고 있는 예. 것들이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합시다라고 하고 맞춰서 하면 예. 조금 전에 예를 들어준 융자 사업과 뭐 2차 보전 사업. 2차 보전 사업과 혹은 뭐 그냥 주는 사업과 예. 이런 것들이 다 실질에 맞춰서 그럼요. 됩니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제 기준을 안 쓰고 우리나라 고유의 회계 기준을 썼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예.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그 국제 비교 가능성이 저해된다. 뭐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근데 네. 그거야 뭐 학자들끼리 피곤한 문제고 예, 그건 맞습니다. 국민들이야 무슨 맞아요. 상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재부는 굉장히 똑똑한 집단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을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IMF한테는 국제 기준을 만들어서 제출을 제출은 해요. 하죠. 네. 그리고 국내용으로는 또 그냥 별도로 국내에 하고. 별도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아. 뭐 사실 뭐 비교 가능성이 네. 없다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일반 국민들은 이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야.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경제적 우리 국제 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노력해서 만든 기준인데 우리나라 총지출 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없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가 이게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세 번째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문제네요. 그러니까 실질을 알아야 넌 왜 이렇게 많이 쓰니? 왜 이렇게 적게 예. 쓰니? 뭔가 평가가 되는데 예.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숫자를 약간 장난칠 수 있으면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한번 요 그래프 제가 준비한 거를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서 본 것들은 예. 이게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 수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번 정부는 관리재정 수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통합재정 수지가 좋니 관리재정 수지가 좋니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둘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제 기준을 보자. IMF의 이 총재정 수지를 봐도 좋고 IMF의 경기조정 기초재정 수지를 봐도 좋다라고 저는 저걸로 생각하는데 바꾸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가 요 17년, 18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17년, 19, 8년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 경기조정 기초재정 수지를 보면은 GDP 대비 한 2% 정도 이게 그 플러스가 났다고 국제적으로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재정 수지가. 예. 그러니까 예. GDP가 뭐 2,000조 원이라면은 2%면은 뭐 2% 흑자다. 2% 정도 흑자가 네, 났다라는 네, 예. 거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2% 흑자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관리재정 수지를 보면은 2017년도에도 이게 그 마이너스 1% 적자가 났다. 그리고 마이너스 0.6% 적자가 났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8조 원이다. 마이너스 10조 원이다라고 하는데 저 말은 그러면 정부에서는 우리가 돈 많이 써서 정부 재정 예. 적자가 됐습니다라고 발표했지만 그렇죠. 국제 기준으로 보면 예. 남았다. 돈 덜 국제 썼다. 기준으로는 굉장히 덜 쓴 거죠. 아. 실제로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총 재정 수지, 뭐 오버럴 밸런스로 비교를 해보면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2%, 2.6% 어마어마한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은 당시 17년도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거든요. 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 벤치마크 재정 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수지만 보지 말고 선진국과 비교한 재정 수지를 보자를 보면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 벤치마크 재정 수지가 3.7, 3.1, 4.4였지만 예. 문재인 정부 이후인 17년도 보면은 4.65 3.4, 8, 7점으로 흑자폭이 더 커진다? 흑자폭이 어이구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인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재부는 통합재정 수지 말는 보면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있지 않니? 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예. 저거는 우리나라가 흑자인 게 예, 예. 결국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민연금
드나든 수지가 예, 예. 구조적으로 흑자라서 저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말해도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예. 그래서 국제 기준이 바로 경기조정 기초재정 수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연금 빼고. 예. 근데 연금에 대한 이자 지출액 빼고. 그러니까 왜 이자 지출만 빼냐는 거죠. 보험료 들어와서 예, 실제로 예. 연금이 나가면 예, 예. 그거 자체를 빼야 그러니까 예, 예. 기재부가 오늘 보니까 괘씸하고 이놈의 나라가 우리가 기껏 투표해놔도 예, 예. 왼쪽 정부를 만들어놔도 기재부의 나라, 오른쪽 정부를 만들어놔도 기재부의 나라네 예산에 관한 한 예, 예. 이거 좀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아무리 기재부의 뜻이 뭐 옳은 건지는 몰라도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 국민연금이 지금은 한참 쌓여가는 때고 앞으로는 그렇죠. 빠져나가는 때니 예. 이것까지 쌓였다고 해서 마치 세금 들어온 것처럼 써서 올해 다 써도 되는 돈처럼 카운트를 하면 이 컨셉에 맞지 않으니 맞습니다. 들어온 돈 나간 돈 요건 빼야지. 그렇죠. 왜 이자만 가지고 카운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국제 기준인 건데요. 근데 국제 기준이 우리 왜 한국에 안 맞는 건 아닙니까? 보면요. 그게? 이게 그 총액을 보면은 이게 너무 지나치게 변동 가능성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예. 갑자기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갑자기 뭐 한 10조 원 정도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예. 아주 크리티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 전년도 대비 올해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해졌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의 본질이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이자만 보면은 이게 이자만 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국제 기준에서 예, 예. 국민연금의 이자만 봅니다. 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자만 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이자 지출액도 있고 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등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도 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운용 수입이죠. 국민연금은 그렇죠. 주식으로 맞습니다. 불리고 부동산으로 불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수입과 지출만 뺀 거지 전체 이 국민연금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을 다 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은 우리는 예, 예. 그거를 빼야 예. 애초부터 통합재정 수지를 안 쓰고 예, 예. 관리재정 수지를 쓴 컨셉이 그 그렇죠. 컨셉에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국채 발행한 이자는 지금은 우리는 카운트 안 하는데 그건 넣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은 들어온 돈으로 치고 하는 게 우리가 최초로 야 국민연금 빼고 계산하자 하는 컨셉과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효과를 예. 굉장히 덜 커버할 수는 있죠. 근데 네. 100%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100%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연도별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그 국민연금이나 어떤 이자 지출액과 이자 수입액만 빼는 것이 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거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독특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 예. 그래 그런 것도 있으면 일반적인- 보정도 하자라고 하는 거지만 예, 예. 그 국제 기준조차 국민연금은 빼고 카운트하자라고 하는 게 국민적 컨센서스라면 그 국제 기준조차 우리 적용한다고 우리나라의 그 재정 수지를 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근데 그게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요.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갑자기 오늘 법이 바뀌어서 이 기금이 아니라 그냥 재정으로 할게요라고 한다면은 벌어들인 걸로 그냥 걷어서 나눠주고. 아니 그냥 꼭 그렇게까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냥 형식만 이게 그냥 재정으로만 할게요. 아니 특별회계로 할게요. 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거든요. 예. 기금은 예산 바깥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특별회계로 할게요.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작년에 우리나라, 올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돼요. 예. 뭐 그렇죠. 형식만 바뀌면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형식만 바꿨을 때 이 통계가 바뀌는 것은 이 회계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바뀌었을 때 이 너무 크리티컬한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자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부분이긴 맞습니다. 그래요. 진짜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자만 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보험료가 많이 들어온 해는 왜 어려운데 재정 흑자를 봅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흑자가 난다는 건데 국민연금이 보험료로 들어온 그 돈을 이상 그럼 흑자가 안 날 방법이 있냐? 써서 적자 재정을 하든 돈을 풀자고 하기에는 그 용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네. 그 경제적 실질만 보면은요 이게 기금으로 들어온 수입인지 특별회계로 들어온 수입인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연금 이 수입을 네. 그냥 국민연금세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보세요. 예. 국민연금세라고 이름을 바꾸면은 그만큼 여태까지
그냥 수입인 거거든요. 재정 예, 수입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법에 따라서 음. 이것은 내가 65세 이상 그 나이가 들었는 사람에게만 지출하는 거니까 올해 국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이자만 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국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 예.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를 앞으로 계산합시다. 예. 뭐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라고 예, 하면 예. 그거를 가지고 흑자가 났다고 예. 자 정부가 왜 돈 더 안 썼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금 쌓이는 건 나중에 쓸 건데 합쳐버렸으니까. 많이 쓸 수는 없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면 네. 항상 근데 그거 계산할 때 그걸 어차피 우리 머릿속에선 또 빼고 계산해야 근데 되잖아요. 거꾸로인 우리끼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국채 그 정부 그 국채가 얼마냐면 1,000조 원이에요. 예. 그래서 와 1,00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이니까 이 50%가 국가 부채네라고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에 쌓인 돈이 또 얼마냐면은 또 1,0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1,000조 원이 쌓여 있지만 국가 부채에도 1,000조 원이 쌓여 있다고요. 근데 국가 부채가 왜 1,000조 원이 쌓여 있냐면은 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때그때 돈을 쓰지 않고 국민연금 기금에다가 무려 1,000조 원이나 돈을 쌓아놨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발생한 거지. Exactly. 예. 근데 만약에 우리는 그냥 기금이 아니라 그냥 수입이야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영원인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영원인 나라라고 치고 그리고 나서 관리재정 수지를 쓰던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억 원인 나라로 치고 그리고 나서 국가 기준을 쓰던지 국제 기준을 쓰던지인 건데 국제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1,000억 원입니다. 국가 부채가 천조. 아, 죄송합니다. 아, 천조. 예, 어, 국가 부채가 그렇죠? 1,000조 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라고 국제 기준으로 인식이 된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수지도 국제 기준을 쓰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 실질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국민연금 다소 통계 왜곡은 보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산할 때는 예. 국민연금 들어오고 나간 것까지 같이 계산해야 맞습니다.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폭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아.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1,000조 원이 쌓인 이유인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을 예, 예. 내놔야 되겠네. 국민연금 포함 금액, 국민연금 뺀 금액. 자, 알아서 판단. 그렇게 두 가지로 그게 그게 통합재정 바로- 수지 관리재정 수지예요. 오늘 도마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오버럴 밸런스랑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인 거예요. 예. 국제 회계 기준으로는 1,000조 원이 있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000조 원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국민연금 기금에 괜히 쌓아놨기 때문에 국가 부채 1,000조 원이 있는 거지. 거죠. 예.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제 기준으로 보면은 1,000조 원이 대한민국은 1,000조 원 있는 나라야. 그 대신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쓰면은 너네의 수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라고 전 세계 재정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왜 우리나라 그래. 기재부만 전 세계 재정학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안 봅니까? 그 IMF 뭐 선진국이든 OECD든 우리나라처럼 예,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걷기만 하고 예, 인구 구조가 하필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렇죠. 앞으로 쓸 때 또 물고 트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써야 되는 그런 나라도 그래서 오래 거둔 걸 다 오래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해요. 좀 독특합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연금 역사가 짧고요. 이게 1988년도에 만들어진 거여서 맞아. 이게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게 이제 저 회계 용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은 그동안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처럼 나가는 실질인 건 맞는데 네. 그게 유럽의 다른 나라는 그렇게 거둔 걸 결국 국민들한테 쓰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한답시고 그걸 계속 써 모아서 그걸로 해외 부동산 취득하고 해외 주식 취득하고 하니까 이게 나라 예산을 밖에다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허리띠 졸라맨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되게 힘든 상황을 하는 거다 괜히. 그렇죠. 그런 그런 그러니까 설명이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판단을 해야죠. 예.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국제 회계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아니, 근데 하자. 이 넷핍의 정도를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보여주신 표가 지금 제가 좀 다시 봤더니 재밌는 게 하여튼 국제 그 말씀하셨던 국제 기준으로 그 벤치마킹 기준으로 해서 예,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았네. 근데 그런 거고 국민연금 보험료 많이 들어온 거지. 많이 들어온 거고 어.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좀 줄었어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썼네? 예, 국민연금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뭐 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들어오니까. 똑같아요.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이 마지막 퍼센트가 바뀐 똑같으니까 게 여전히. 그렇죠. 유시민 장관 때 마지막 바뀌고 그래서 여태까지 국민연금법 안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지금이 똑같습니다. 되게 지금 근데 왜 차이 났어요 그럼? 균형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더 흑자가 많아요? 흑자가 많고 지금 흑자가 더 적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바로 덜 쓰고 있다는 아니요.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난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세 수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근데 아, 지금은 세 수입이 세 수입이 적어서 쓰는 건 비슷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정 건전성만 보면 저는 벤치마크 그럴 재정 수 수지가 있겠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벤치마크 재정 수지는 오히려 요즘이 더 재정 건전성에 위배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기준이 명확해야 판단도 명확하고 그런 비교도 되고 그럼요.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전 세계 재정학자들을 믿어요. 물론 대한민국 기재부도 똑똑하지만 IMF도 똑똑하거든요. OECD도 똑똑하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예, 게 맞아. 이게 이런 문제면 이게 예전부터 그래왔다고 하는데 그럼요. 왜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까요? 왜 한두 번 예산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저만 처음 들어봤나?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언론에 나온 적이 없는 거고요. 예. 근데 뭐 당연히 저만 아는 건 아니고 학자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거고요. 어떤 그런데 컨셉인지. 안타깝게도 이 예. 국회에서는 거의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도 이 거의 이슈가? 논의가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년도 올해가 639조면은 우리는 639조가 좋은지 700조가 좋은지 600조가 좋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가 예. 싸워서 700조로 하자 아니다 600조로 하자라고 싸워야 되는데 네. 700조라는 것이 경제적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600조라는 것이 경제적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600조와 700조를 싸우는 것은 좋아요. Exactly. 그런데 경제적 실질과는 어. 조금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발명한 기준을 가지고 700조가 좋다, 600조가 좋다라고 싸우는 거를 보면은 그건 좀 이상하다. 답답하죠. 많이 그러네. 답답하죠. 야. 그래놓고 뭐 이게 뭐 축소 예산이니 혹은 뭐 균형 예산이니 맞습니다. 혹은 뭐 확장 예산이니. 지난해보다 얼마 늘었네 줄었네 예, 예. 하는 게 얼마 참 의미 없는 황당한 거다. 거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근데 총지출 기준으로만 따져도 2017년도 같은 경우가 그때 3.2%그 증가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부가 스스로 슈퍼 예산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다 국민이 슈퍼 예산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 5.1% 증가하거든요. 예. 네. 2017년도는 3.7% 증가했을 겁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5.1% 증가하거든요. 5.7% 1% 증가할 때도 이거는 이 축소 예산이다. 이거는 예. 뭐 건전 재정이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5.1% 증가하면은 긴축 재정이라고 생각하고 3.7% 증가하면은 이거는 뭐 슈퍼 예산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재정을 보는 사람 이상하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채팅창에서도 정확히 요약해 주시네요. 기재부의 대사. 여야 열심히 싸워. 실제로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그런 룸이 그렇게 생기는 요약을 거네. 잘해주시죠. 야, 그렇다는 거네. 진짜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뭐 당연히 우리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 봐야죠. 예. 그럼 이상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걸 민주적인 선거로 뽑힌 그 임기가 있는 정부가 결정을 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냥 다 현재 자기 임기 때 돈 다 써버려서 인기 얻고 말고 하려고 쓰기도 하고 항상 지금이 제일 힘들게 생각되는 법이니까 사람은 그것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국가 부채가 막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왜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 어떤 나라도 야 저 나라는 모범적이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예. 독일만 해도 뭐 그렇지 않으니까.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가 예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국민들한테 맡기고 선거로 뽑힌 정치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예, 이렇게 그 테크노크라트가 예, 인기와 무관한 테크노크라트가 좀 멀리 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일종의 룸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재부가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짓을 하니까 참 못되기도 했고 야단은 쳐야 되는데 야단 치고 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앞으로 이제 다 꺼내 이 자식들아. 그리고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정부가 결정할 거야.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저 선거로 뽑힌 그 이쪽에서 결정할 거야. 네 뒤에서 장난치지 마. 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야 그래도 속이면 안 되지 놈들아. 그래도 앞으로 니네가 맡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답은 없는 문제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답이 있는 문제라고 이게 자, 그 답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 국민이 그렇게 전 무식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책임성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거든요. 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쓰면 좋죠. 네. 그럼 건전성은 낮아지죠. 네.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덜 쓰면 좋죠. 예. 책임성은 낮아지죠. 음. 근데 이 균형을 정부는 항상 건전성을 낮추고 책임성을 높이는데 주장을 할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만 보더라도 우리는 책임성보다는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 말을 하고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헌법이 있냐면은 우리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얘기는 증액 심의도 하고 감액 심의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감액은 할 수가 있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라고 네. 헌법에 써져 있어요. 이 헌법이 이럴지언데 이거는 그냥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1원도 이게 증액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 헌법 내에서 이게 기재부의 권력을 더 이상 어떻게 더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이미 헌법을 통해서 국회 예산 증액 권력이 저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테크노크라트가 잘할 수는 있죠. 실효적으로 잘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기재부가 그런 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래, 그 법적으로 그 없지. 다만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헌법을 바꾸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데 야, 그거 다 알아서 합니다. 그 정부가 어떤 정부는 균형 재정, 어떤 정부는 뭐 퍼퓰리즘 정부 오지만 이번 정부도 아껴 쓰자고 하는 거 봐요. 선거 앞두고 그게 표 떨어지는 일인데 아껴 쓰자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은 하나. 그 어떤 나라도 점점 뱃살이 불고 국가 부채가 불고 끝까지 가지. 결국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GDP 대비로 해도. 그게요. 네. GDP 대비로 해서 모든 나라가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거는 너무도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예. 분자는 국가부채잖아요. 분모는 GDP라고요. 예. 근데 분자 국가부채는 스탁이고요. 분모 GDP는 플로어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네. 이게 분자 국가부채는 쌓이는 거예요. 올해 발행한 국가부채, 작년에 발행한 국가부채, 10년 전 발행한 예, 국가부채, 예. 50년 전 발행한 국가부채가 분자에는 다 쌓이는 개념인 네, 거고 네. 스탁이니까. 근데 분모는 플로어이기 때문에 올해 GDP를 야. 50년 동안 발생한 국가부채로 나누는 거예요. 또 이런 날카로운 반론. 내년도는 내년도 발생한 GDP로 어. 51년 동안 그 발생한 알겠습니다. 국가부채 그럼 나누는 거기 국가 부채가 때문에 과다한지 예, 예. 적당한지 혹은 너무 빈약한지를 예, 예. 그거 말고 다른 인덱스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뭘 잴까요? 그럼? 제가 발표했던 인덱스는 국가 부채를 GDP로 나누지 나누는 말고. 것이 아니라 예, 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발생액을 GDP로 나누어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이걸 그러면 보면 어떻게 이자 됩니까? 발생액은 플로우잖아요. 그리고 GDP도 플로우고 이걸 보면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는 올라갔다 전 세계 내려갔다 하고 금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금리에 따라서 근데 왔다 갔다 그러다가 하는데요. 갑자기 고금리 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요, 그걸 이 컨트롤합니까?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예. 굉장히 제한적인 게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여태까지 발행한 1,000조 원 국가부채 금리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신규 발행한 그 금리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5, 6년 고금리가 되면 다 바뀌잖아요. 다 바뀌죠. 예.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보면은 여태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균형을 지금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찾고 그건 있어요. 플로어를 볼 수는 있다. 야. 그렇죠. 그래서 균형을 찾고 있는데 항상 올라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예. 국가별로 비교할 때는 오케이. 맞습니다. 그럴 수 그렇죠. 있어. 유용해.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그게 예. 절대적으로 과도하냐 넉넉하냐를 어렵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개념으로는 야,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나 그래도 스탁을 플로어로 나누는 약간 것은 소름 사실 돋았어. 많이 이상한 거죠. 야, 저런 반대 답을 듣게 될 줄은 몰랐네. 알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시간 제가. 많이 됐네. 네. 예. 야, 오늘 잘 고민해 볼게요. 오늘 원래 네.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네. 그래야 다음에 또 모시죠. 또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말을 못 하고 가야 또 다음에 오실 때 네, 모시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국민들이 나라 살림까지 걱정해야 되느냐라는 네. 반론에 대해서 네. 이상민 의원은 걱정해야 된다라고 어. 정정을 해주셨지만 네. 오늘의 결론은 어. 그냥 이상민 의원만 걱정하면 된다. 그렇지. 혼자서 대표 선수로 열심히 혼자 걱정해라. 걱정하시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렇죠. 딱 요약해서 그 잘하고 있네, 그래, 못하고 이상민 있네. 말이 맞다. 그것만 하면 그렇게 되겠네. 해드릴게요. 그걸 해드릴게요. 예.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